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유학생 체류 왜 4년 제한?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8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F1 학생 비자와 J1 교환 방문자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Duration of Status, 즉 DS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학업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종료일 없이 체류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이 시스템은 폐지되고 대신 고정된 4년 상한이 설정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비자 남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업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 변경 등을 반복하며 장기간 체류해 사실상 영구 거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학생 비자 심사 과정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6월부터 모든 F, M, J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사용한 온라인 프로필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면접 중에는 소셜미디어 계정 잠금 해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반미 감정을 가진 신청자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9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전면 또는 부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절차 증가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유학생 모집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기간 제한 규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강화된 심사 절차와 함께 미국 학생 비자 본리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C 대학 왜 흔들리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요 대학들이 가을 학기를 앞두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강의 축소와 인력 감축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방정부의 국제학생 허가 총량 제한 도입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이 정책은 주거와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명됐습니다. BC주 정부도 7월에 공립교육기관의 국제학생 비율을 전체 학생의 30%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인 퀀틀랜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는 올 가을 국제학생 수가 약 2,360명으로 전년 대비 거의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2025-26년 예산에서 500만에서 1천만 달러의 수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정규직 40에서 45개 일자리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랭가라 컬리지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학생 2,400명이 감소해 전체 학생 규모가 20%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69명의 교직원에게 내년 강의 배정 축소를 통보했으며 1,300만 달러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이 큰 이유는 국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국내 학생의 4에서 5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2024년 학습 허가 승인이 45% 감소하면서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조 측은 조기 퇴직과 잡쉐어링 등의 완화책으로 당장 해고 규모는 줄였지만 전체 교원의 10에서 2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와 협의 부족을 지적했지만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온타리오주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공립대학과 컬리지에 1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 대학들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온타리오 제약위원회는 국제학생 상한제로 향후 2년간 약 10억 달러의 수입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10개 대학이 3억 달러 이상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국제학생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진 재정 구조가 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급격한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강좌 품질과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담합, 누가 보상받나? 캐나다에서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과 관련된 대규모 집단 소송이 마침내 보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8월 28일부터 소송관리기관이 2차 분배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약 18년간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와이퍼 시스템, 연료 분사 시스템 등 특정 부품의 가격을 업체들이 미리 합의해서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했고, 이로 인해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기된 다수의 집단 소송은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법원은 총 23건의 합의를 승인했으며 약 7,840만 달러의 보상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에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개인 소비자와 해당 차량을 운영한 기업과 법인들입니다. 다만 이번 분배는 2023년 10월 30일 마감 기한 전에 청구를 신청하고 관리기관의 검증을 거쳐 승인된 청구자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보상 방식은 인터랙 이트랜스퍼 또는 수표로 이루어집니다. 이트랜스퍼를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생활 입력 등의 보안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표를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급은 여러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승인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청구 신청을 받는 절차는 없으므로 이미 마감된 신청 기한을 놓친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보상은 단순한 환급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높인 피해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히고 소비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남은 금액의 최종 정산과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집단 소송을 통한 소비자 보상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